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예보관 오늘도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국회는 국정감사 3주차 일정에 돌입을 하고요. 네.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이게 가장 관심 있는 일정일 것 같은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아무래도 검찰의 기소가 무리다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민주당의 친명계 모임에서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이번 주 총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네, 김승옥 소설가의 무진기행이라는 소설 아시죠? 예, 무진기행. 안개. 네. 안개가 주인공이잖아요. 사람 주인공이 아니라 안개가 주인공인데 예보관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직업상 오늘처럼 그렇게 안개가 예상되는 날이 없습니다. 네. 정말 용산에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어요. 용산에 깔려 있군요. 예, 예. 시계 제로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많은 어떤 예상도 있죠. 해가 날 수도 있다, 비가 올 수도 있다, 혹은 뭐 굉장히 이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어떤 예상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20년간의 어떤 만남보다 전혀 다른 성격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과 금정구청장 둘을 비교하면 강서구청장은 윤 대통령이 실패한 그런 선거였고 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성공한 금정구청장 선거였거든요. 비록 총선에선 패배할지라도 금정구청장의 승리는 한동훈 대표한테 어마어마한 사실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또 지금의 어떤 윤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회동은 아직은 안개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금정구청장이 네. 뭐 격전지가 돼서 말인데 네. 원래 텃밭 아닌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너무 금정구청장의 승리를 네. 엄청난 무슨 수도권에서의 승리에 비견 갈 정도로 좀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앵커님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다르세요? 왜냐하면 네. 강서구청장과 금정구청장의 차이는 이거예요.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 이슈가 물론 중앙정치 이슈지만 김건희 여사 이슈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금정구청장 유세에서 세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선거 유세 과정에서 했단 유세 과정에서 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위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60%를 획득했단 말이죠. 친윤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은 패배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흔들고 그렇게까지 여사를 흔들었는데 당연히 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부산 유권자라면 그 한동훈 대표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60% 획득했거든요. 그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오늘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심에 귀 기울여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할 말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갈 것 같아요. 네. 4시 30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차담회 형식이다 보니까 길어봤자 한 2시간 정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독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궁금한 형식이긴 합니다. 독대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이게 한 대표가 수용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네.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 과정이나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네. 역대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내 1인자 내지는 집권 여당에서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당대표는 이 면담이나 혹은 회동을 보면 사실 뭐 그렇게 꼭 밥을 먹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유명했던 두 가지만 떠올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대표 최고위원이라고 불렸어요. 당대표로 안 부르고 네.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과 면담을 했던 것.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면담했던 것. 두 가지를 한번 놓고 보죠. 어땠습니까? 밥 안 먹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배석자가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담이든 회동이든 독대든 어쨌든
그러니까 1인자와 2인자가 만나서 어떤 이슈,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과 YS의 만남에서는 그때 당시에 저기가 있었어요. 내각제 문제, 내각제 합의, 네. 내각제 합의에 대해서 YS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당무 거부까지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큰 게 세종시 문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천 문제. 근데 첫 번째에서는 조금 트러블이 있었지만 노태우 대통령과 YS,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런 과정들이 보면 과정, 그러니까 어떤 형식 때문에 뭐 못 만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꼭 배석자가 거의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 때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을 했거든요. 주로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배석을 하는군요. 그렇죠. 배석이라는 게 아니요. 호스트가 대통령실이잖아요. 뭐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당대표실로 왔다. 그럼 배석이 박정화 비서실장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예. 호스트 쪽에 어쨌든 배석자가 있는 것. 그러니까 배석을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 양쪽 다 잘못된 게 3자 회담, 4자 회담 이렇게 옥신각신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3자 회담이 그렇죠. 아니에요.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의 최고 높은 참모로서 그냥 앉아 있는 거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동석과 배석은 달라요. 동석은 똑같이 몇 자 회담인 것처럼 함께 앉는 거지만 배석은 배자가 모실 배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참여해서 두 사람의 어떤 대화, 1인자와 2인자의 대화를 듣고 그다음에 그걸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앉는 게 배석이에요. 그럴 땐 그거를 또 저는 또 한동훈 대표가 4자 회담을 또 역제안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화 비서실장까지 데려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여서 이제 차담회든 형식이나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성사가 되었고요. 가장 궁금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좀 기자들의 예상보다도 조금 더 수위 높게 김건희 여사 관련 해법에 대한 3대 요구안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뭐 대외 활동 중단도 있었고 인적 쇄신도 있고 그리고 추가 의혹 규명을 위한 협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니까 뭐 이거를 위한 협조를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이 뭐라도 하나 받아들이긴 해야 이게 오늘의 만남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대 요구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다가는 그야말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저렇게 권한이 많이 축소됐구나. 뭐 이렇게 여겨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루려는 것이 그러니까 3대 요구가 전략적 목표가 아니라 전술적인 도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목표는 사실상 이 정부의 어떤 연착륙이라든지 혹은 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전술적으로 3대 요구를 했다. 그러면 전략적인 어떤 목표는 사실상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포괄적인 합의 이렇게 맞춰 나간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서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 앵커님이 지금 질문하신 그대로 이 3대 요구안을 그대로 회담에서 그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예 아니요 수용하겠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얻어내다가는 그건 사실 공소장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정치인으로서 합의문에 뭐 3대 요구안 중에 이건 O 이건 X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전략적 목표를 그렇게 가져간다면 대통령이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인적쇄신 부분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선거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비선 라인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그거를 비선 라인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없다고 했는데 비선 라인 그래 그거를 들어줄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1월 달에 이제 새롭게 이제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멘텀이다. 임기의 그러면 절반이 채워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하겠다. 그 내각이나 혹은 대통령실도 완전 인적쇄신과 그다음에 내각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수요를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 누구나 다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 부설에 오는 사람들도 네. 이번에 되겠구나 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정치고 그게 바로 정치적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요구한다고 이걸 바로 받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와중에 그냥 예, 예. 정치적으로 두 사람이 오늘 만나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다. 네네.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갈등이 워낙 좀 많이 부각이 됐던 터여가지고 네. 이게 한 대표 쪽에서는 오늘 그 또 약간 작정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뭔가 단판 지으러 가는 듯한 모습 이게 오히려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친윤계에서 보기에는 네네. 좀 부담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서 네네. 그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서로를? 예, 20년 동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원칙주의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주장했어요. 검사 시절에서. 네. 예를 들자면 부산에 이제 그 검사 2년 차에서 로테이션 했을 때 부산에 내려갔는데 2년 차인데 사실 뭐 거의 막내잖아요. 근데 그때 수사에서 누굴 잡았냐면 국세청장을 잡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근데 정상명 검찰총장이 깜짝 놀라갖고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선배니까 부산에 내려보내려고 했어요. 좀 말려라. 왜냐하면 정상명 검찰총장이 노무현 대통령 사실 동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절친의 어떤 그런 느낌이고 하다 보니까 아니 국세청장을 검사가 2년 초년 거의 초년인데 벌써 좌지우지 그때 당시 뇌물 액수가 7천만 원인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천천히 해라 이런 의미로 예. 내려보내려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한동훈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린다. 나도 나도 못 이제 말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예. 정상명 검찰총장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동훈 검사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맨날 독립운동 하듯이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실 너의 성격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네. 질책하는 의미도 있죠. 좀 정무적인 어떤 그런 그 호흡을 가져라 이런 의미도 있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근데 그 옳다라는 건 알지만 밀어붙여서 그게 정무적으로 정말 어떤 결과를 낼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할 테고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보아온 그 상황에서 사실상 조금 뭐랄까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고 이런 부분들을 늘 겪어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후배로서 늘 이렇게 그 직설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무슨 얘기를 오고 갈지를 서로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바깥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저는 좀 더 전술적인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만남에서까지 그렇게 막 바깥에서 얘기했듯이 챙챙챙챙 부딪히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관계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네네. 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럼요. 비대위원장 누가 사실 밀었습니까 뒤에서. 그렇죠. 예. 뭐 그런 관계다 보니까 오늘 또 배석자가 정진석 실장이라는 거에 좀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적당히 좀 분위기를 푸는 역할을 배석자이긴 하지만 좀 중간중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오히려 이 회담 결과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회담이 잘 안 되고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좀 일방적인 말을 쏟아내기를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재발의를 했고 국정조사까지 하겠다 이런 기세잖아요. 아마 오늘 회동 결과 제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은? 그렇죠. 두 가지일 거예요. 민주당은 숫자를 늘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에 104까지. 104까지 도달했잖아요. 특검법 제표결 때. 제표결이 그러니까 넷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대표가 그때 새 것이를 했어요. 그래서 20여 명의 현역 의원이 모였잖아요. 예. 그때 노은지 앵커께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는 새 과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모았는데 20명이 모여졌잖아요. 그 2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부딪혔을 때 진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 그 20명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20명이라는 숫자가 확실하게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기대는 깨지길 기대하겠죠. 왜냐하면 특검 정국이 그야말로 급박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자기의 의도대로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민주당은 지금 뭐 국정감사 끝나면 네. 바로 김건희 여사 의혹 겨냥해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보통 롱패딩이면은 겨울을 보고 네. 뭐 하는 그런 장외투쟁 같은데요. 네. 이게 예전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네. 막 흐름을 타서 정말로 온 국민이 이제 거리로 나왔던 것처럼 네. 뭐 그런 식의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딱 그 어게인 2016이에요. 예. 왜 지금 롱패딩 얘기를 하냐면 사실 롱패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롱패딩 되게 비싼데 롱패딩 등골 비싼데. 브레이커잖아요. 예. 그거 저기 다 입히면 네. 그 나중에 434억 어떻게 당비로 하죠? 되겠다는 건가? 네. 434억 지금 뭐 모으셔야 예. 될 텐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딱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2016년도 국정농단 사건이 10월 초에 이제 보도로 시작을 해요. 10월 3일인가 4일 날. 그리고 정점이 10월 19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태블릿 PC 얘기가 10월 달에 어쨌든 모든 그 이 뭐랄까 국정농단의 그 도화선들이 다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12월 3일이 또 완전히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다시 2016을 진짜 기억하고 싶을 거예요. 왜? 자기가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선봉했었다. 이게 자랑이거든요. 아, 사실. 그렇죠. 그때 예, 거리 예. 집회를 가장 먼저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나갔다. 예, 왜냐하면 네. 다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그때 당시에 역풍이 불까봐 나가지 않고 어쨌든 뭐 하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박지원 대표가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당이지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뛰쳐나갔다. 내가 선도했다라는 브랜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 그때처럼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점화가 되면 이제 11월 지나서 12월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는가. 그때를 다시 되돌아가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와 다른 건 사실상 그때는 국정농단 사건 하나만 사실 부각이 됐지만 이번에는 사법 리스크 11월 달에 거의 5개의 재판이 열리거든요. 네. 물론 선고도 2개가 있고. 선고 2개가 있고 예. 김혜경 여사의 법화 문제도 있고 또 네. 황운하 지금 그 조국 혁신당 의원의 항소심도 있고 조국 대표의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마도 11월 달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들 하거든요. 아, 조국 대표 선고도 있을 수 있군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도 자기들의 심리의 그 선입선출이라고 해서 먼저 온 것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네. 지금 법조계에서는 딱 이재명 조국 대표 순서가 왔다. 그 전에 다 이제 해결이 됐다. 조의원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네네네. 워낙 많으니까 처리를 하는데 네. 처리하는 와중에 이제 조국 대표 건도 이제 곧 할 시점이 다가오는 거군요. 조국 대표 전께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 것만 이제 심리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11월 달에 이제 다시 여의도의 시간이 서초동의 시간으로 시계가 옮겨진다. 그럼 아무리 뭐 그 바깥의 거리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어쨌든 이 서초동에서의 선고가 굉장히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네.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죠. 광장과 그다음에 법원. 뭐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목적이랄까?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이재명 네. 대표 문제도 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종결을 했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이게 초유의 일인데 이것 역시 약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겨냥한 뭐 큰 그림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니 약간이 아니라 그것 위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검찰총장은 일단
배제되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잖아요. 네. 현재까지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적이거나 위헌적 사안이 있을 때 탄핵 을 심리할 수 있다, 인용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 이미 그게 판례로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 직무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으니까. 그리고 심정호 검찰총장이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제는 뭐 다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누구를 탄핵했는지조차도 좀 기억이 안 날 만큼 민주당은 그냥 탄핵이라는 게 정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게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나요? 탄핵이란 게 굉장히 엄중해야 되고 국민들이 탄핵에 완전히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이 앵커 말씀처럼 배고프면 밥 먹겠다 수준이고 또 가장 높은 수준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공공연히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탄핵은 탄핵하나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남발은 도리어 탄핵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이건 정말 탄핵해야 돼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아마 법사위 국감이 가장 좀 관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까지 국정감사도 다 법사위 국감이 제일 그랬는데 오늘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주요 사건 수사, 뭐 특히 지금 뭐 전주지검, 창원지검에서 하는 뭐 문다혜 씨 관련이나 뭐 명태균 씨 수사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김건희 여사까지 이어지는 그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장 외에서도 여러 가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분인데 명태균 씨 회사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서 실무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 당시에 좀 어떤 여론조사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폭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그 강혜경 씨가 사실은 명태균의 사람이자 사실 김영선의 사람이에요. 선거 회계 책임자는 진짜 가까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선거에서 정말 이게 그 살어는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발 하나만 잘못 디디면 교도소거든요. 숫자 하나만 잘못해도 바로 바로 선거 책임자가 자신의 명운 그러니까 금배지를 계속 유지하느냐에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회계 책임자 때문에 이제 의원직 상실하신 분도 꽤 많으니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김영선이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자 명태균 씨는 계속 지시를 내렸잖아요. 이걸 숫자를 어떻게 해, 20, 30대를 어떻게 해 하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에서 사실상 세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기 때문에 지난 12월 달에 창원지검이 아까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갖고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게 강혜경 씨가 이 두 사람과의 은원 관계에서 지금 고발을 하기 시작한 거고 뉴스토마토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제보를 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길게 왜 드리냐면 이게 민주당이 이거 꽃놀이패야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도박 얘기해서 받아들이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려면 저격을 해서 한 사람을 땅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수류탄이에요. 땅 했는데 너무 많아.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다 있어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문재인 대선 캠프 때도 뭘 받았다 이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비명 학살 당시에 리서치 땡땡땡 회사가 갑자기 부상이 돼요. 그때 당시에 현역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을 학살하는데 동원됐던 여론조사 그 업체가 나중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물론 이제 김어준 씨와 연관된 여론조사 업체 꽃 여기가 조금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많이 내놓으니까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그게 지난번에 민주당 내부 공천 때 진행됐던 그 의문의 여론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이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나 어느 당이나 다 사실 불법적인 또는 편법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개입돼 있는 여러 선거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실 굉장히 고발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당원 명부 얘기 민주당에서 언제나 문제가 됐었고, 근데 이번 기회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전근대적인 그런 이 당내 선거
이것들 개혁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강혜경 씨 폭로가 사실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연계되거나 윤 대통령과 연계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없어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여론조사가 공표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네. 드루킹이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을 줬던 건 실제로 포털에서 댓글과 관련돼서 매크로를 돌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긴 했는데 공표를 하지 않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윤 후보한테. 네. 그러면 이게 공표가 돼갖고 국민들로부터 이게 조작된 여론으로 이 민심을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계속 6개월 동안 보고만 했기 때문에 이게 여론 조작으로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건 정치자금법인데 정치자금법과 지금 선거법은 완전히 좀 다르기 때문에 별개죠. 예, 네.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주당 의도하는 대로 지금 그 강혜경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어떤 파란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의 그 그렇죠. 여론조사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정당들의 지금 숨겨진 행태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